안녕하세요, 베리이즈에게 여러분. 자, 이번엔 2024년도에 처음으로 시작하는 강의인데요. 전산세무 2급의 일반 전표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왔습니다. 과거에 전산회계 1급에 대해서 분석하는 영상을 올려드렸었는데요. 전산세무 2급에 대한 버전도 중요도에 따라서 또 다른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같이 보려고 합니다. 자, 올해 이제 첫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부터 차근차근 같이 함께 해보죠. 채권 채무에 대해서 반드시 거래처를 써야 된다라고 이렇게 써두었습니다. 사실 이 내용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채권 채무 계정에 대해서 거래처를 써야 된다는 사실은 특별하게 전산세무 2급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산회계에서도 계속해서 적용하고 있었던 내용입니다. 뭐 매출 채권이나 매입 채무, 일반적 상거래 아닐 때 계약금과 관련된 혹은 금전 대차 거래, 대여금, 차입금, 그다음 임시 계정인 가지급금, 자, 보증금에 대한 임차 보증금, 임대 보증금 모두들 잘 기억하실 겁니다. 그 외에도 부도엄과 수표와 퇴직연금 운용자산 등이 있죠. 만약 이 외에 내가 거래처를 써야 될지 말아야 될지 혼동이 오는 계정이 있다고 한다면 그럴 때에는 올바른 계정 과목을 쓰고 나오면 정답 처리한다는 것도 늘 제가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비용 코드 500번, 800번 때 구분하는 거 주의하셔야 되겠죠. 자, 명칭은 동일해도 공장 제조 쪽이냐 아니면 본사 사무실 쪽이냐 구분해 주셔야 됩니다. 자, 수도광열비는 800번 코드, 즉 본사 사무실 쪽, 가스수도료나 전력비는 500번 때 제조원가 쪽에서 사용하는 명칭입니다. 아니, 내가 이걸 들으려고 지금 이 영상을 플레이한 게 아닌데 하시면서 조금 서운하신 분들, 자, 이제 시작입니다. 여러분들, 제가요, 이 전산회계와 달리 전산세무는요, 오른쪽에 별 표시를 가지고 왔어요. 자, 최대 별은 5개가 최대로 가지고 왔고요. 실제로 5개 미만의 경우에는 출제된 횟수가 거의 반영이 된 겁니다. 그래서 5개는 정말로 계속해서 많이 꾸준하게 보이고 있다는 얘기니까요. 여러분들이 보실 때 중요도 체크도 하셨으면 합니다. 자, 제일 첫 번째 선납세금이라는 자산 계정입니다. 자산 계정. 자, 사실 여기서는 쓸만한 게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정기예금과 관련해서 이제 이자 수익이 발생했다라고 했을 때 이자 수익에 대해서 원천징수세액을 제외한 나머지를 받았다라고 했을 때 이 원천징수세액을 절대 비용으로 처리하지 마세요라는 언급을 주거나 자산으로 처리하세요라는 언급을 통해서 여러분들 시험에 나오고 있습니다. 선납세금이라는 계정을 꼭 기억해 주셔야 되겠죠. 자, 선납세금에 대해서 가장 많이 나오는 케이스는 이자 수익일 때 보통 예금에 실제로 입금된 돈과 원천징수세액을 선납세금으로 처리하는 내용, 이것이 거의 대부분이고요. 자, 하지만 또 기억해주면 좋은 게 있겠죠? 법인세에 대해서 우리가 1년에 법인세를 한 번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먼저 납부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죠. 그때 바로 선납세금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제 단기매매증권으로 들어옵니다. 단기매매증권,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전산회계에서 너무너무 자주 봤죠. 그래서 누구나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단기매매증권을 취득할 때 회계 처리가요, 시험에서도 굉장히 자주 등장을 해요. 어디 시험? 바로 전산세무 2급이요. 자, 그러니까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단기매매증권에 대한 취득 가격을 쓰셔야 됩니다. 절대 액면가액으로 쓰시면 안 돼요. 자본금, 사채, 얘들만 액면이지 단기매매증권은 취득가격으로 쓰셔야 되겠고요. 매입하는 과정에 수수료 있습니다. 수수료 900번 때 영업외 비용의 수수료 비용으로 써야 된다는 거, 이게 정말 자주 나오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요, 평가인데요. 사실상 평가는 결산, 12월 31일 결산 문제에서 등장을 하죠. 이 녀석은 나오기는 나와요. 공정가치에 따라서 공정가치 상승이면 평가 이익, 공정가치 하락이면 평가 손실 나오기는 나오는데 실제로는 매도 가능 증권에 대한 내용들이 훨씬 더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단기매매 증권은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취득할 때가 일반 전표에 정말 많이 나오나더라. 자, 그 다음에 처분입니다. 처분에 대해서도
많이 나오지는 않지만 그래도 섭섭치 않게 계속 꾸준히 나오고 있는가 보다라고 하실 수 있겠죠. 자, 단기매매증권의 장부가액입니다. 절대 취득가액이 아니고요. 취득 이후에 결산 시점에 지난 결산에서 평가를 했다면 그 평가 금액, 그게 바로 장부 금액으로 들어가게 되겠고요. 받는 돈 쓰고 나서 많이 받았으면은 처분 이익이 발생하고 적게 받았으면은 처분 손실이 발생하겠죠. 자, 매도 가능 증권입니다. 매도 가능 증권은 수수료를 포함해서 처리해야 된다라는 점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자, 여기 중요도 표시가 없으니까 얘는 안 나오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실제로는 결산과 관련해서는 제가 여기에다 분석해 오진 않았습니다. 결산에서 이 매도 가능 증권에 대한 평가가 자주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액이 상승하면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 공정가치가 하락하면 평가 손실일 텐데요. 사실상 이렇게 단순하게 써놓기는 했지만 좀 더 복잡하게 보셔야 될 게 이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은 단기매매 증권의 평가 이익과 달리 얘는 재무상태표 자본에 들어가는 요소입니다. 역시나 여기도 재무상태표 자본에 들어가는 요소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라지지 않고 계속해서 장부에 있고요. 다음 평가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 매도 가능 증권에 대한 처분입니다. 처분은 앞쪽의 일반전표 실습에서도 계속해서 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보통예금 통장으로 돈을 받았다라고 하는데 이 매도 가능 증권, 자, 마찬가지로 취득을 했고 그 다음에 지난 결산 시점에 평가를 했다면 평가 금액의 매도 가능 증권이 사라집니다. 자, 그리고 보통예금 통장에 돈이 들어오겠죠. 하지만 여기서 조심하실 점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매도 가능 증권에 대한 평가 손실이 있다라고 하거나 매도 가능 증권에 평가 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내가 처분을 하기 직전에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이라든가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이 재무상태표 자본의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에 있다면 그 주식의 비율에 대해서 즉 전산세무 이금은 어차피 전체가 다 매각된다라는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 전체 평가 손실을 모두 다 없애주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액의 차이가 있다면 대변은 매도 가능 증권 처분 이익, 그 다음에 차변이라면 매도 가능 증권 처분 손실 이렇게 처리를 하겠죠. 그래서 평가 손실이 있었던 상황이나 평가 이익이 있었던 상황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주의를 꼭 해주셔야 돼요. 자, 만약에 취득이 100이었다. 결산 시점에 120이었다. 처분을 150에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처분을 150에 받았습니다. 매도 가능 증권 120까지 평가가 된 상태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겠고, 자, 여기 이제 평가 손실이 있었던 상황이랑 평가 이익이랑 있었던 상황이랑 보자고 한다면 사실상 여기가 매도 가능 증권에 대한 평가 이익이 있었던 사례겠죠. 평가 이익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줍니다. 그러면 차변액의 170, 대변도 170이 되어야 되니 나머지 부족한 50을 바로 매도 가능 증권 처분 이익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혹은 앞에 여기 이제 평가 손실이 있었던 상황을 고려해 보자고 한다면 내가 만약에 140에 취득을 했었다라고 한다면 되려 140에서 120으로 넘어올 때 평가 손실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120짜리를 150 받고 팔았어요 라고 이야기할 때 중간에 뭐를 정리해 줘야 된다? 평가 손실 20을 정리해 주셔야 되겠죠? 자, 그런 상황이라고 했을 때 지금 120, 20 140이고요. 여기가 150이기 때문에 대변에 부족한 10이 처분 이익이다. 라고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자, 여러분들 학습 잘 하셔서 너무너무 잘할 것 같은데요. 그래도 마지막 검산을 하시는 방법. 취득 가격이 140이었다. 그런데 매도 가격이 150이었다. 이 매도 가능 증권은요. 취득 가격과 매도 가격을 비교한 값이 바로 여기 처분 손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140에 취득했던 걸 150에 처분을 하니까 이렇게 손익의 영향은 10, 이익이 10이 생기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게 아니라 만약에 첫 번째 케이스처럼 100을 취득했던 걸 150으로 매각한 두 번째 내용은 그래서 50의 처분이익이구나 라는 걸 또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매도 가능 증권에 대한 처분 이익이나 처분 손실은 취득 가격과 매각 가격의 차액을 가지고서 검산이 가능하다는 것도 기억하시면 오답을 훨씬 줄일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매도 가능 증권에 대한 처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해 보자면 처분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100에 취득했던 것들을 가지고서 90으로 했었는데 70에 매각이 되었다. 60에 매각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10이 이렇게 평가 손실이 있었을 거고 그다음에 여기 지금 90으로 평가했던 게 60에 팔렸다. 라는 건데요. 실제 여러분들 매도 가능 증권은 이 두 개가 처리할 때 손실이 아니라 바로 요거 처분 손실은 취득 가격과 매각 가격을 비교해서 보셔야 된다고요. 자, 100에서 90으로 평가했을 때 90 이렇게 처리가 되겠고요. 자, 90짜리에 대해서 60에 매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평가 손실이 있었던 차변에 있었던 평가 손실을 정리해주면 차변에는 매도 가능 증권 처분 손실 40 이렇게 기록을 하시게 되겠죠. 자, 혹은 100에 취득했던 걸 우리가 예를 들어서 110으로 평가했다가 다시 60에 매각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간에 평가했던 가격에서 평가 이익이 발생했을 텐데 그 평가 이익이 있다 하더라도 결국 60에 매각을 한 거죠. 그렇다면 100과 60의 차이인 40이 처분 손실이 발생할 텐데 진짜인가 봤더니 대변에 110에 60과 10을 제외하시면 40의 처분 손실 이렇게 처리가 가능하죠. 자, 바드러미 대변으로 나가는 네 가지 상황입니다. 사실 이 경우에는 만기의 추심에 대한 이 추심 수수료 비용을 판매관리비 쪽에 코드로 쓴다거나 부도에 대해서 부도엄과 수표를 처리해주면서 거래처를 꼭 써줘야 된다라거나 배서양도하는 상황에 대해서 이 어떤 거래처인지 그리고 바드러움 누구에 대한 것이 나갔는지 거래처를 고려해서 잘 써줘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주의해서 보셨을 텐데요. 물론 전산세무 2급 이 내용들 모두 다 기억하고 계셔야 되겠지만 특히나 시험에 나오는 건 이 할인에 대한 내용이죠. 자, 바드러움이 대변으로 나가는 네 가지 거래라는 제가 제목을 붙여놓은 것처럼 대변으로 바드러움이 사라지는 상황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추심도 부도엄도 그 다음에 배서양도도 모두 다 바드러움이 대변에 기록되고 있었는데요. 자, 할인은 다만 조심할 점이 있습니다. 그 거래가 매각 거래다 라고 할 때랑 차입 거래다 라고 할 때가 다릅니다. 우리가 바드러움이 대변으로 사라지는 상황은 매각 거래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 차입 거래가 되면은 어음은 단순하게 담보로 제공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단기 차입금 처리하죠. 할인료에 대해서 매출 채권 처분 손실로 처리해야 된다라는 내용. 자, 차입 거래였다면 단기 차입금에 대해서는 이자 비용으로 처리가 되어야 한다는 거 여러분들 꼭 조심해 주세요. 시험 문제 대부분은 매각 거래로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을 쓰도록 나오고 있지만 간혹 차입 거래도 시험에 출제는 되고 있으니까 두 가지 상황에 대해서 어떤 것만 외울 거야 라고 하시면 안 되고 두 가지 모두 다 기억해 두세요. 자, 그 다음에 차입금과 관련된 상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단기 차입금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좀 나누어 보자고 한다면 뭐 1년 이내에 상환해야 될 것이다 라는 거야 너무나 잘 알고 계시겠고 앞서 보셨던 할인의 매각 거래가 아닌 차입 거래일 때 단기 차입금이 생긴다라는 걸 알 수 있었고요. 사실상 당좌차월, 즉 당좌예금 잔액에 마이너스 잔액에 대한 결제 부분은 당좌차월이다 라고 쓰거나 혹은 단기 차입금으로 처리하라고 했었죠. 자, 그런데 그보다도요, 단기 차입했던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돈을 갚는 걸 시험에 더 자주 물어봤었어요. 그래서 많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 내가 빌렸던 원금이 뭐 100만 원이더라. 그런데 여기에 이자 10% 붙여서 내가 110을 보통 예금에서 이체했다더라. 이렇게 좀 심플한 내용들도 계속 물어보고 있었습니다. 자, 장기 차입금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자주 등장을 하죠. 사실 정말 많이 등장을 하는 건 결산 시점에 많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보통은 우리가 뭐 빌렸다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오랜 시간 동안 빌렸다라고 했을 때 뭐 차변의 보통 예금의 대변의 장기 차입금 이걸 쓰는 건 어렵진 않을 거예요. 자, 우리에게 물어보는 것 중에 어려운 건 이 뒤에 나오는 실무 결산의 장기 차입금과 관련해서 내년에 만기가 도래한다
라고 하면은 장기차입금 비유동부채를 차변에 기록하면서 유동성 장기부채로 써주는 이 상황들을 여러분들에게 주로 물어보죠. 자, 그런데 전산회계 1급에서는 얘가 거의 대부분이었다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이 내용도 물어봅니다. 뭐냐? 이렇게 유동성 대체했던 장기차입금에 대해서 앞으로 만기를 2년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라고 하죠. 2년 더 연장을 한다는 건 우리가 유동성 장기부채와 관련해서 기록했던 걸 다시 비유동부채로 옮겨둬야 됩니다. 그래서 유동성 장기부채로 혹시라도 대체했던 것이라고 한다면 유동성 장기부채는 차변에 기록하면서 다시 장기차입금이라는 비유동부채를 만들어 주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유동성 장기부채가 만들어지는 상황, 그 다음에 유동성 장기부채가 사라지고 장기차입금이 생기는 상황, 이런 것들을 기억해 보셔야 되겠죠. 자, 이제 건설 중인 자산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건설 중인 자산은 반드시 이 자본화 대상 금융비용이다. 이런 표현이 나올 거고요. 현재 공사는 진행 중인 상황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완공 예정이다 라고 할 텐데 그때 차변에 이자 비용을 쓰시면 절대 안 되겠죠. 차변에는 건설 중인 자산이라고 써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대손과 관련해서 보도록 할게요. 대손의 확정이다. 라고 해서 내용이 나오죠. 사실 대손에 대한 설정은 우리가 결산에 결산자료 입력이나 이런 걸 통해서 반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대손에 대해서 1% 설정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진행을 해주시면 될 텐데 설정은 결산 문제니까 그렇다 치고 우리가 일반 전표에다가 직접 입력을 하는 내용은 바로 대손이 확정되었을 때, 즉 거래처가 파산이 되었음이 확실시 되었을 때 그때 사용하는 내용이죠. 자, 그러면 외상 매출금이나 받으러움을 받을 수 없게 되었다라고 했을 때 이 외상 매출금의 다음 코드에 충당금이 있는지 받으러움의 다음 코드가 있는지 여러분들이 꼭 살펴보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대손 충당금의 금액이 있는 것을 체크해 봤는데 충당금이 있긴 있는데 부족하다 라고 한다면 충당금을 먼저 쓰시고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손상각비라고 부릅니다. 충당금이 아예 없다면 대손상각비를 100% 쓰시겠죠. 자, 혹은 대손 충당금이 아주 충분하더라. 그럼 상각비를 만들 필요 없이 모두 다 대손 충당금만 쓰시면 될 겁니다. 시험 문제에서는 그래도 이 케이스를 정말 많이 좋아하다라는 거예요. 일부는 대손 충당금 금액이 있지만 나머지는 부족해서 대손상각비라고 써야 되는 상황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지 물어보는 걸 좋아합니다. 자, 다음 보도록 할게요. 그런데 외상 매출금 받으러움에 대한 상황만 자주 나오느냐? 아니죠. 이게 대략 6번에서 7번 정도 차지한다면 나머지 3번에서 4번 정도는 이 부분이 나온다는 거죠. 즉, 미수금에 대해서 대손이 확정이 되었다. 대여금에 대해서 확정이 되었다. 이들이 나올 때는요. 미수금은 그 미수금의 다음 번호의 충당금을 조회해보고 있으면 충당금을 쓰겠지만 없으면 대손상각비일 텐데 미수금이다 보니까 기타의 대손상각비, 즉 영업의 비용 쪽에 기타의 대손상각비로 구분지어서 쓸 줄 아셔야 됩니다. 워낙 여기서 실수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그냥 대손상각비로 많이들 쓰시기 때문에 기타의 대손상각비 꼭 기억해 주세요. 대여금일 때도 마찬가지고요. 자, 대손에 대한 회수입니다. 역시나 여전히 많이 나오고 있는 파트이죠. 자, 우리에게 대손세액 공제를 받지 않은 채권에 대해서 다시 대금을 회수했다. 자, 그럼 보통예금 통장에 110이 들어왔다. 대손 충당금도 그대로 110으로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는요. 전산세무 2급은 대손세액 공제를 받았다라는 상황도 나옵니다. 5대 5예요. 그래서 50%씩 나오는데 그렇다면 문제마다 대손세액 공제를 받지 않았다라는 건 내가 기존에 알고 있던 그냥 무조건 전개 대손 처리했던 걸 단기에 회수했습니다 라고 했을 때 무조건 대손 충당금 쓰면 되겠구나 라고 과거에 알고 있었다면 이제는 이 전기에 대손 처리한 내용에 대해서 단기에 회수하는 것은 맞는데 중간에 뭐가 있었더라? 바로 이 대손세액에 대해서 공제를 했다는 거죠. 대손세액 공제라는 건 제품을 매출할 때 이와 관련해서 부가가치세 예수금을 같이 받았는데 이 외상 매출금에 대해서 대손 처리를 하고 나니 매출세액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이 확실해서 나라로부터 이 매출세액을 돌려받은 상황입니다.
환급을 받은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막상 물건 대금을 받았을 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까 큰일 났다. 나 지난번에 매출세액 나라한테 돌려받았었는데 외상값 떼인 줄 알고 이건 돌려주세요 했었는데 외상값을 다시 회수했구나. 그럼 나는 10%만큼을 부가세 예수금을 지금 다시 내야 되는구나. 어떤 상황? 전년도에 대손세 공제를 받았던 상황의 채권이라면 이렇게 지금 보고 계시는 것처럼 부가세 예수금, 대손 충당금 나눠서 써주셔야 됩니다. 과거에 알고 있었던 대손세 공제를 받지 못했던 상황은 무조건 대손 충당금. 이제 전산세무 2급 오면서 알게 된 대손세 공제를 받았습니다. 라는 상황에서는 10%만큼을 부가세 예수금으로 이렇게 처리를 해야 된다는 걸 구분해서 기억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장기대여금. 장기대여금에 대해서는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빌려줬다라고 하면 장기대여금이겠죠. 거래처 이런 거 쓰시면 됩니다. 자, 차량 관련 지출입니다. 자동차에 대해서는요. 자동차에 주유하거나 수리하거나 주차를 하거나 이런 것들 모두 다 차량 유지비라는 비용. 자동차 구매하고서 납부하는 보험료, 자동차세는 세금과 공과죠. 그래서 자동차세나 재산세, 즉 내가 자동차, 차량을 보유하고 있거나 토지, 건물을 보유하면서 내는 세금들은 세금과 공과. 하지만 취득하는 과정에서의 취득록세, 매입할 때 수수료 혹 자본적 지출이 발생했다면 모두 자산 계정인 차량 운반구. 자, 마지막 차량에 대해서 리스를 하거나 렌탈, 빌린 것이죠. 모두 다 빌리는 행위에 대해서는 임차료. 자, 그 다음 정부 보조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정부로부터 보조를 받았을 텐데요. 여러분들이 만약 보조를 받았어도 일부는 상환을 해야 될 의무가 있다. 그러면 이거는 보조를 받았다기보다는 내가 대출받은 겁니다. 상환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내가 정부 보조금이다 라고 쓸 수 있는 것은 뭐에 대해서 상환할 의무가 없는 상황. 여기서 조심하실 점은 보통 예금에 들어왔을 때의 정부 보조금은 참고란에, 즉 여러분들 입력하실 때 팝업창 안에 이 정부 보조금 옆에 보통 예금 이렇게 써져 있는 내용을 쓰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손상차손. 갑작스럽게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파손이 되어서 더 이상 쓸 수 없게 되었다라고 한다면 기계장치 취득원가 그대로 가져다가 쓰시고요. 감가상각 누계액을 씁니다. 받는 돈을 쓰시면 좋겠지만 받는 돈 없이 그대로 손상이 되었다면 유형자산 손상차손이라는 계정을 쓰는 문제가 나왔었어요. 자, 그 다음에 자본적 지출, 수익적 지출. 굉장히 중요하게 배웠던 것 같은데 이론에서는 중요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실무에서는 생각보다는 굉장히 심플하게 나왔죠. 보시는 것처럼 자본적 지출은 엔진을 교체하거나 이런 상황에서 자산 계정을 쓰시면 되겠고요. 수익적 지출이라고 한다면 수선비 또는 이제 차량 유지비 쓰시면 됩니다. 자, 제가 차변에 차량 운반구를 써놨다는 건 자동차와 관련한 뭐가 있었구나, 엔진 교체와 같은 이런 자본적 지출의 상황이 있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계약금과 관련해서 먼저 지급한 거 선급금, 먼저 받은 거 선수금입니다. 이 거래처를 써야 된다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고요. 선수금에 대해서는 실제로 계약금을 받은 상황도 선수금이지만 상품권을 팔았을 때도 선수금이에요. 상품권을 팔았을 때도. 자, 아주 오래적 옛날에는 출자자가 상품권 선수금이라는 계정을 만들어 놓고서 정답을 유도하기도 했었지만 그런 별도의 언급이 없다면 선수금 계정을 쓰시게 되기도 하는 거죠.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요 경우도 종종 나오는 것 같아요. 뭐가 생길 때 바로 매출 할인이요. 자, 우리가 매출 할인이라고 기록을 하게 되는 경우들은 반품, 하자, 일찍 중에 일찍 갚아서 깎아주는 거예요. 내가 100%의 외상 매출금을 갚아야 되는데 만약 30일 중에 언제든 갚아도 좋지만 알파벳 N 열흘 안에 갚으면 내가 2% 깎아줄게 라는 조건으로 했다면 실제로 정말 열흘 안에 갚았을 때 2%를 깎아준 나머지 98%만 들어오게 된다라는 거죠. 자, 이때 조심할 점은 코드 번호요. 이 분명히 외상 매출금이 대변에 제품 매출의 외상 매출금 이런 녀석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404번 코드의 제품 매출의 관련 코드인 406번으로 썼겠죠. 만약 상품 매출이었다면 매출 할인의 코드가 또 달라져야 된다는 거 주의해 주셔야 됩니다.
자, 임차 보증금에 대해서 종종 나오고 있었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임차 보증금에 대해서 단순하게 계약금을 냈다, 계약금을 다시 돌려받았다 이런 것들보다는 보증금을 냈다, 보증금을 돌려받았다 이런 것보다는 조금 더 여러분들이 단계별로 실제 실생활에서 보시는 것처럼 하셔야 됩니다. 자, 계약금의 납입. 여러분들 보통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하면 세입자는 그 건물에 들어가기 전에 앞서서 10% 계약하는 과정에서 선급금이다 라는 계약금을 먼저 내죠. 그래서 어디 어디 빌딩이야 이렇게 이제 거래처가 기록이 될 거예요. 혹은 어디 어디 회사 명칭이 있겠죠. 자, 그러다가 이제 드디어 100%의 보증금을 모두 다 납부하셔야 되는데요. 이 선급금이죠. 네, 선급금 내가 100%를 다 낼 필요 없더라. 이미 10%는 지불을 하였기 때문에 나머지 90%만 내면 됩니다. 시험 문제는 이런 걸 굉장히 좋아하죠. 보증금을 납부하는 날인데 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를 보통예금에서 이체하였다. 이런 표현을 정말 자주 쓰고 있습니다. 자, 이때 임차 보증금과 선급금엔 반드시 거래처가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밀린 월세에 대한 보증금 상계 처리입니다. 월세다라고 하면 보통 월세는 차변에 임차료라는 비용을 쓰게 되고요. 대변에 보통예금에서 나갔으면 보통예금이겠지만 나가지 않은 밀린 상태는 미지급금이라고 처리를 하죠. 그렇다면 이 미지급금에 대해서 내가 나중에 건물에 보증금에서 까도록 해주세요. 보증금에서 까주세요. 라고 한다면 미지급금에 대한 의무는 사라지지만 그만큼 회사가 받으려고 했던 이 권리, 임차 보증금에 대한 권리도 일부 사라지겠죠. 자, 예수금과 관련해서 자주 나왔네요. 정말 자주 나왔네요. 그쵸? 자, 급여, 임금, 상여금, 교육훈련비 등 남이 내야 되는 근로소득세라든가 아니면 사업소득, 기타 소득에 대해서 원천 징수한 부분은 예수금입니다. 그래서 주의를 잘 기울여 주셔야 되겠죠. 사업소득이다라고 했을 때 3.3%입니다. 분명히 문제가 직접 계산하도록 한다면 옆에 사업소득세에 대한 원천 징수와 그 다음 지방소득세가 별도다라고 언급을 할 텐데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될 겁니다. 자, 이런 시기에 직원한테 급여를 주거나 상여를 주거나 교육을 시키면서 그의 세금을 원천 징수할 때 예수금이라고 하는데요. 그걸 받아놨다가 나중에 납부했습니다. 보통예금에서 이체했습니다. 라는 문제도 정말 자주 출제가 되죠. 자, 그 다음에 급여 들어가 볼까요? 확정기여형, 확정급여형입니다. 이 퇴직연금과 관련해서 직원의 소유가 되는 확정기여형은 퇴직급여 처리하시고 납입을 하더라도 계속해서 회사의 소유로 남아있는 것은 직원이 퇴사할 때까지는 회사의 소유로 두는 것은 이 확정급여형으로서 퇴직연금 운용 자산으로 처리하도록 하고 있죠. 우리가 사실 확정기여형일 때에도 이 연금운용 수수료를 냈다라고 한다면 여기에 수수료 비용이 기록이 되어야 할 겁니다. 재판에 맞춰서. 자, 제조원가인지 판매관리비인지 그 다음에 퇴직연금 운용자산이다 라고 했을 때에도 수수료 비용 기록을 해주셔야 되겠죠. 정확하게 기억하기 위해서 저는 이렇게 기억한다고 했습니다. 확정기여형이다 라고 하면 퇴직급여라고 쓰고요. 그 다음 확정급여형이다 라고 하면 퇴직연금 운용자산이라고 썼잖아요. 자, 어느 곳에든 급여라는 단어는 한 번씩은 꼭 들어가야 돼. 제목에 확정기여형 없으니까 개정 과목일 때 급여, 퇴직급여. 그 다음 보시는 것처럼 확정급여형이다 라고 했을 때는 급여가 이미 나왔네. 그럼 급여 없는 퇴직연금 운용자산. 자, 사채 들어갑니다. 사채와 관련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주 나옵니다. 사채는 자본금처럼 항상 대변에 액면가액을 기록해 주시면 됩니다. 실제로 사채에 대한 개념을 익히실 때 너무 어려워서 그냥 무턱대고 다 포기하시는 분들 있는데 포기하지 마세요. 이것만이라도 잘 알아두세요. 사채 액면가액을 대변에 먼저 기록을 하고 그 다음 보통예금 통장에 받는 돈을 쓰세요. 덜 받으면 사채 할인 발행 차금, 그 다음에 많이 받으면 사채 할증 발행 차금입니다. 자, 그 다음 계속해서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 건데 제가 뒤에 잘못 눌러서 다시 앞으로 처음으로 가버렸네요.
자, 잠시 뭐지? 이렇게 깜짝 놀라셨던 분들이 있을 텐데 이제 계속 보도록 할게요. 사실 조금 더 남아 있습니다. 사채에 대해서 상환을 하게 되었을 때 액면가액 차변을 그대로 가지고 오시면서요. 보통예금 나가게 되는데 나가는 돈이 지금 많으냐 적으냐에 따라서 만약에 사채 액면인데 지금 나가는 돈이 110이더라. 그럼 사채 상환 손실, 아니면 80이더라. 그럼 사채 상환 2.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처리 가능하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내용 보도록 할까요? 자, 증자다라고 해서 나오죠. 증자는 자본금의 증가입니다. 자본의 증가 아니에요. 자본금의 증자. 그래서 증자라는 표현, 발행하다라는 표현이 보이시면 주식을 발행하다 대변에 자본금 먼저 쓰세요. 뭘로? 액면가액. 이건 사채랑 닮았죠? 자, 보통예금 통장으로 돈을 들어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할 점, 이 보통예금은 발행가액이 들어오게 될 텐데요. 그러다 보니 액면가액과 발행가액의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더라. 그럼 이런 경우 우리가 주식 발행 초과금을 만드는 상황도 있지만 문장을 꼭 조심해서 읽으셔야 돼요. 마지막까지. 만약 주식 발행 초과금을 그대로 기록하려 했는데 뭐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전에 자본 조정에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주식 발행 초과금을 모두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할인 발행 차금을 먼저 가져다 쓰신 다음에 나머지를 주식 발행 초과금으로 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자본금에 전입하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본잉여금 같은 이런 주식 발행 초과금을 무상증자라고도 하는데요. 이렇게 어디로? 자본금 쪽으로 올리는 겁니다. 자본금은 언제나 항상 액면가액으로 쓰시면 되겠고요. 주식 발행 초과금을 차변으로 가져다가 쓰시면서 자본금을 늘려주는 거죠. 자기 주식 거래도 종종 나오고 있습니다. 자기 주식에 대해서 취득을 할 때 반드시 여기는 또 액면은 아니라는 거죠. 항상 취득한 가격 써주시면 됩니다. 자, 취득한 가격으로 자기 주식 기록해 주시고요. 자기 주식에 대해서 그대로 장부에 있었던 가격에 대해서 쓰시되 만약 더 많은 돈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자기 주식 처분 이익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도 마찬가지. 만약 이 자기 주식에 대해서도 이 회사가 뭐가 기록이 되어 있었다면 반대편에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이 있었다면 그 처분 손실을 먼저 상계 처리한 다음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의 기록이 되고 있다는 거죠. 자, 배당 들어갈게요. 이 배당을 주는 입장에 대해서도 보셔야 되는데 2월 이익 잉여금을 가져다가 375번 2월 이익 잉여금을 가져다가 현금으로 배당을 주면 미지급 배당금, 주식의 배당은 미교부 지급 배당금입니다. 현금 배당에 있어서 요 10%만큼을 이익준비금으로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꼭 조심해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최소 단위로 이익준비금에 적립을 했다라고 하는 내용의 회계처리는 이렇게 진행합니다. 자, 그 다음 실제로 배당을 지급하는 상황도 나와요. 그래서 미지급 배당금이었던 현금 배당을 주는데 상대방의 배당 소득세에 대해서 원천 징수하고 나머지만 주는구나. 자, 그 다음 주식에 대한 배당을 줄 때에도 미교부 주식 배당금을 빼다가 대변에 자본금을 주는구나. 자, 이론 형태에서는 미교부 주식 배당금 자본의 요소를 빼다가 자본금을 늘리는구나 라고 해서 자본 전체 합계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뭐 이런 이론형에 대해 대비하도록 여러분들께 얘기하기도 하는데요. 자, 뭐 그것보다도 여러분들 보셨을 때 주식으로 배당을 하게 되면 미교부 주식 배당금에 대해서 빼면서 자본금으로 이런 회계 처리가 있구나 라는 걸 알기도 하겠죠. 자, 이 얘기를 강조하는 이유는 배당을 주는 입장은 이렇게 회계 처리가 있다 이거예요. 하지만 반대로 받는 입장, 배당을 받는 회사 입장에서는 주식에 대한 배당은 회계 처리를 하지 않습니다. 주식의 주수라든가 단가만 달라질 뿐이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주식에 대한 가치가 덩어리의 금액이 변하진 않거든요. 자산의 가치가 변하진 않기 때문에 이 주식으로 배당을 받았다고 했을 때는 회계 처리를 하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배당금 수익은 모두 다 어떤 배당일 때 처리했구나. 현금 배당일 때 이렇게 배당금 수익으로 처리하는 내용이었구나 라는 걸 알게 됩니다. 자, 수익과 관련된 계정입니다. 자산을 공짜로 증여받았을 때 공정가치로서 이렇게 자산 수중이익이다라고 쓰는 상황.
자, 그 다음에 면제를 받았어요 라고 할 때 이 차입금에 대해서 거래처 가져다 쓰시면서 내가 일부 상환한 금액을 제외하고 면제받은 건 이렇게 채무 면제 이익이라는 계정을 쓰시는 거죠. 문장 안에 면제라는 단어가 꼭 들어가 있을 거고요. 면제라는 단어를 보시면 채무 면제 이익 계정이 떠오르네 라고 아셔야 됩니다. 자, 외화 거래를 정말 좋아해요. 그래서 세무 이급을 잘 하려면 외화 거래를 놓치시면 안 되겠죠. 자, 외상 매출금에 대해서 내가 만약 1달러에 대해 1,000원에 외상으로 매출했었는데 실제로 지금 980달러밖에 들어오지 않았다. 20달러의 외환차손. 실제로 대금을 이렇게 회수할 때 혹은 상환할 때 나는 환율의 차이는 우리가 뭐로 처리하고 있다? 외환차손, 외환차익. 외상 매출금 1달러 1,000원짜리였는데 요즘 환율이 1,300원까지 올랐다더라. 300원의 외환차익이 된 거죠. 그래서 외상으로 매출한 시점은 옛날에 1,000달러에 1달러당 1,000원에 이렇게 팔았는데 실질적으로 들어오는 날 1,300원에 들어오면 기업들은 이익을 보게 된다. 외환차익. 자, 장기차입금 조심. 장기차입금 같은 경우에 만약 내가 1달러를 빌렸다. 1,000원. 자, 그런데 실제로 980원에 상환을 했다. 그렇다면 20원의 외환차익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자, 비용 계정들에 대해서도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접대비와 관련해서 거래처 돌잔치다, 거래처 직원과 식사를 했다, 거래처의 직원의 경조사 혹은 결혼 축의금을 줬다라고 하면 접대비라는 내용을 쓰시게 되겠죠. 자, 기부금과 관련해서 컴퓨터나 이런 것들을 내가 기부했다라고 했을 때 우리 회사가 컴퓨터 제조회사가 아니라고 한다면 요거는 상품이나 제품이 아니라 비품입니다. 비품. 그리고 이제 기부가 되는 거죠. 청소용품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면 소모품비, 그 다음에 볼펜, 샤프심에 대해서 소모품비라고 동일하게 쓸 수도 있겠지만 문제가 나는 사무용품비라고 써주세요 라고 별도의 언급이 있으면 얘들은 소모품비가 아닌 사무용품비로 쓰셔야 되겠죠. 자, 복리후생비, 직원의 건강검진도 있고 간식, 토스트나 이런 거 사줄 때도 있고 출장 중에 분식과 관련해서 먹은 것들 이런 것들 얘기해 줄 때 있어요. 물론 출장 중에 분식을 먹었던 상황에 대해서는 문제가 복리후생비로 처리하세요 이렇게 언급을 했어요. 자, 이걸 언급한 이유는 뭐다? 출장 중에 사용한 비용이니까 혹시 여비교통비랑 헷갈릴까 봐 그래서 복리후생비 처리하세요 라고 하는 문제들도 있었죠. 그럼 모두 다 복리후생비에 대해서 갖다 쓰시면 되겠고요. 제조부서 직원인지 본사 직원인지 잘 구분해 주시고 카드 결제, 미지급금이라고 하시면서 카드에 대한 카드사 꼭 써주셔야 되겠죠. 자, 광고 선전비도 있습니다. 제품 광고료. 그런데 광고 선전비와 관련해서 나온 문제라고 해서 차변에 광고 선전비가 나올 거라 생각은 했지만 조심할 점, 이미 그 광고료에 대해서는 비용으로 처리한 상태인데 미지급을 했대요. 그래서 그런 미지급을 했다라는 표현을 보면서 이거는 광고 선전비는 그냥 허울뿐인 거고 실질적인 거래는 미지급금으로 처리했던 상황이 돈이 나가는 거구나. 이렇게도 여러분들이 구분할 줄 아셔야 됩니다. 무턱대고 광고가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광고 선전비를 써야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 붕괴는 이미 광고 선전비의 미지급금이라고 처리가 되어 있던 걸 정리하게 된 겁니다. 자, 재산세, 그 다음에 자동차세, 그 다음 협회비, 상공회의 소회비, 법정단체 일반회비 이런 것들 모두 다 세금과 공과다라고 표시하고 있습니다. 자, 앞서 얘기했습니다. 출장 중에 분식 먹은 거는 복리후생비라고 처리했던 것 같은데 이 아메리카노 마신 거는 왜 여비교통비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주실 수도 있는데요. 문제에서 이거는 복리후생비 처리하세요. 이거는 여비교통비 처리하세요. 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비교통비를 처리하고요. 만약에 출장비에 대해서 일부 줬다면 전도금이라고 이렇게 처리했던 내용을 정리해 주시게 되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지급하지 않은 상태다 그러면 미지급금이겠고요. 보통은 출장 중이라고 하면 여비교통비가 더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앞선 문제가 따로 나는 복리후생비 처리하세요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래서 똑같은 출장이어도 답이 조금 다르게 보였다.
자, 결국에는 뭐겠어요? 문제에서 제시된 요구사항대로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미납된 법인세나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세금과 공과, 카드 수수료에 대해서 뭐 수수료 비용 이렇게 처리하는 것들. 여러분들 조심하실 점, 세금을 미납했다라고 했을 때 법인세가 됐든 부가가치세가 됐든 납부해야 되는 세액에 대해서는 미지급 세금입니다. 그런데 가산세가 따라 붙으면 세금과 공과, 그다음 카드 결제를 했다, 밀린 세금을 카드로 냈다라고 했을 때 카드 수수료는 수수료 비용으로 이렇게 구분지어서 써주셔야 돼요. 정말 자주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자, 타개정 대체에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차변에 매출원가가 아닌 소모품, 기부금, 그 외에도 뭐 접대비가 될 수도 있겠고 여러 가지 상황이 나올 수 있습니다. 내 회사 제품, 상품, 원재료를 원가 그대로 적용을 하게 되면 이 적요자리 8번에 반드시 꼭 메모를 해주셔야지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에게 전산세무 2급에서 나오는 내용들 위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잘 따라오셨나요? 뭐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잘 정리가 되신 분들은 쭉 따라오시기도 했겠지만 정리가 아직 되지 않고 학습을 시작하는 단계라고 한다면 여기까지 내용들이 너무나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겁니다. 자, 저는요, 이 요약본을 제외한 나머지 확장판으로 다시 여러분들에게 여러 기출문제들을 보면서 돌아올 테니까요. 여러분들 올해에도 같이 힘내서 잘 학습하시고 꼭 합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